안녕하세요. 제가 줌으로 만나 강의를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고1, 2학년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강의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휘봉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휘봉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이고 혁신미래부장인 안혜정입니다. 2020년 고1, 2 진학지도 자료집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진로진학 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진학.or.kr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대학 진학정보라는 메뉴에 설명회 연수 강의 자료에 보시면 고1, 2학년 입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진학지도 자료집에 각 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파일을 분리해 올려놨고요. 그걸 하나로 묶어 33번에 보시면 고1, 2 진학지도 자료집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2658회나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로그인 없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집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진학지도 자료집은 일단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 자료집이 좋아요. 저는 이제 입시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보려고 할 때 이 자료를 굉장히 잘 보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진로에 대한 미래 직업 전망이나 대학 전공별 취업률 같은 기본 이야기가 좀 도입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은 2022 이후 대입 전형의 이해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의 이해와 대비 부분이 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입의 변화 얘기할 때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진학지도 자료집이 되게 좋은 이유는 바로 이 5번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은 하지 않을 텐데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특수목적대학, 과기원, 경찰대, 사관학교, 한예종, 한전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죠. 대한 자료가 잘 안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건 분야, 교육 분야, 예체능 분야,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 그 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까지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 환경에 따른 학교생활 진학지도 요 부분이랑 교사의 진학상담 지도 방법은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해야 될 부분인데, 어머니들께서는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선택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그럴 텐데 요 부분을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강의는 주로 이 자료집의 기본 강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줌으로 만나서 실시간에서 주로 얘기할 부분은 바로 이 부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대학별 전형 계획을 아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의 전형과 그 다음에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대학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2022 이후 대입 전형의 이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이후 대입 전형의 이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고1, 2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일부 영역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입 공정성 강화라든가 그 밖에 학교 생활기록부 간소화 같은 제출 서류 축소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학년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다는 겁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대입 전형 계획을 바탕으로 이 자료집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볼까요? 누누이 많은 진학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 수학능력의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1학년은 지금 고3들이 보는 수능인데 이전의 수능하고 똑같죠. 그리고 원래 얘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가 없는 융합교육 과정인데 실제로는 대입이 바뀌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수학도 이과 수학, 문과 수학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됐고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한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고1, 2가 보는 2022 학년도 수능부터는 좀 많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하고 수학 영역이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좋은 점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 그죠? 이게 좋은 점이겠죠? 그리고 나쁜 점은 이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예민하게 유불리가 생길지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하고 문학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2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통은 수원, 수투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수능을 보면 뭐가 달라지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예시 문항을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문제를 이렇게 낼 거다 예시 문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안내라는 요 자료인데요. 요건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네. 여기 진로진학정보센터 기억하시죠? 예. 제가 굉장히 맨날 강조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고1, 2 대입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은 3학년 때 발표하는 거고요. 시행계획은 수험생이 2학년일 때 발표하는 건데 그 전형 계획이 미리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시 문항은 어디에 있냐면 고 2학년을 대비한 대입자료 부분에 보시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안내자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을 이제 공통 선택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안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학년도 수능의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대체 얼만큼이 선택인지 궁금하셨을 텐데 여기 나와 있죠. 국어는 80분 동안 45문항을 시험을 보는데 공통과목, 즉 독서와 문학이죠. 그걸 34문항 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으로 11문항을 보게 됩니다. 34번까지는 독서 문학 공통 문항이 되고 35번부터 45번까지 11개 문항이 선택 과목이 되는데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겠죠. 그 다음에 수학 30문항은 100분 동안 보게 되는데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를 보는데 거기에서 22문항이 나오고요. 선택 과목으로 8문항을 보는데 선택 과목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문항을 풀게 되는 겁니다. 공통문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공통문항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법과 작문이 이렇게 이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35번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언어와 매체도 이렇게 35번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답표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 34번,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인지 언어와 매체인지에 따라서 35번부터 45번까지 11개 문항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것의 성적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보시면 이렇게 22번까지 공통 문항이 있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 선택한 걸로 23번부터 30번 문항이 이렇게 정답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성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각 과목의 난이도 같은 게 조금 달라질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아까 그 고1, 2 진학지도 자료집의 정시 부분을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적 부분만 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 과목은 그냥 산출식 이렇게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표준 점수를.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에다가 요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 과목 집단의 어떤 성향이 반영되도록 점수를 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좀 알아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 지금 고3의 경우에는 사탐, 과탐을 구별해서 보게 됐는데 지금 고2부터는 그냥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 중에 택 2를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연 계열은 과학 과목 2과목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이과의 경우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과학은 2개를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연 계열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문 계열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사회 과목으로 2개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인문 계열로 간 친구지만 생명과학 같은 경우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고 잘한다. 과학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사회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생활과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것을 사탐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데서 되게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과학 과목을 한 과목 봐도 되는 그런 점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이 좀 달라졌는데 이제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직간접 연계를 해서 70%를 했기 때문에 수능 EBS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죠. 그런데 지금 고2부터는 50%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간접 연계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뤘던 개념 중심으로 연계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개념 공부를 확실히 더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수능 EBS 교재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일부 대학에서 제2외국어를 사탐 과목 대체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 응시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년간의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를 한 건데요. 2022학년도 지금 현재 고2의 이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인원이 나왔는데 5월에 나온다고 얘기 이제 맨날 말씀드렸었죠. 그 계획에 의하면 두드러진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이 조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줄어들었습니다. 논술 전형도 줄어들었고 실기 위주 전형도 줄어들었어요. 그죠? 대신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 고1, 2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 학적사항이 통합이 됐고요. 수상 경력은 현행 유지되게 그대로 나오긴 해요. 그러나 대입에 제공되는 개수는 학기당 1개로 되죠. 그리고 진로희망, 뭐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런 거 적던 진로희망이 삭제됐고요. 그냥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그냥 부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대학교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로희망 어떻게 적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많이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자율활동이 원래 천자였는데 자수가 이렇게 다 줄었어요. 장수가 많이 줄 것 같고요. 자율동아리도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막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한다고 다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연간 1개를 기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활동을 하나만 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 활동은 여러 개 해도 되죠. 그러나 그 중에 1개만 인정돼서 기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 금지는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 학교에는 과제 탐구, 과제 연구 뭐 이런 식의 교과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는 그냥 기재할 수 있고요. 별도로 하는 것만 금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없어졌고요. 진로활동은 1000자였는데 700자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진로활동은 많이 줄지 않아서 이 부분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저희 학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이 부분에 잘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세특은 한 과목당 500자죠. 보통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3년 재학 중에 약 40여 분의 선생님을 만나요. 이 40여 분의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과목 세특에 500자씩 적힌다고 생각하면 과목 세특이 약 2만 자를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목 세특이 말해주는 2만 자가 그 아이를 잘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되긴 했지만 결국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및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위력은 여전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도 좀 간소화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문항이 3개였죠. 그리고 자율문항이 하나였는데 지금 고2부터는 문항이 1번, 2번이 합해져서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노력, 유의미한 활동 경험 등을 서술하는 것을 1,500자로 이게 원래 2,500자를 쓰게 됐던 건데 1,500자로. 근데 제가 지도를 해보면 짧게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압축해서 쓰는 게. 그래도 애들은 뭐 2개 문항 쓸 걸 1개 문항으로 줄였으니까 좀 부담이 덜할지도 모르겠는데 압축해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인데 요거를 교내 활동을 통해 성장된 본인의 특성 중심 서술 이렇게 해가지고 800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자율문항이
대학별 자율문항이 800장. 그래서 총 3개 문항. 이 자율문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가 바뀌고 항목도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고2가 내년에 치를 입시 주요 일정입니다. 수능은 언제 볼까요? 현재로는 2021년 11월 18일 날 본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상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면 요 일정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정시가 얼마나 는 걸까? 아까는 소폭 늘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소폭 늘었지만 실제로 주요 대학에서는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잠깐 살펴보면 서울 24개 대학을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최상위권 스카이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대략 말하면 일단은 전형 모집 비율 변화를 보시면 최상위권에서 수능이 10.2%가 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10.2%가 빠졌습니다. 특히 많이 변화가 있었던 곳이 서울대하고 고대, 연대는 많이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서울대하고 고대가 수능이 많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서도 역시 수능이 좀 늘어나고 종합전형이 좀 줄어드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은 그 폭이 조금씩 적어지죠. 이건 왜 그러냐면 중상위권이랑 중위권 대학은 원래 정시 비중이 약 35% 가까이 됐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면 40% 가까이 된 거에 맞춰진 거죠. 그래서 수능이 거의 40%에 맞춰진 것 같고 종합전형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만 보면 종합전형이 줄어가지고 우리 애들 어떡하나 싶은데 중요한 변화가 바로 교과전형이 늘었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교과전형이 이렇게 좀 늘었죠. 특히 지역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지역 균형 선발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종합전형의 TO를 빼가지고 교과전형으로 옮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는 사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나 교과전형은 대부분 많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나 이런 게 수능 최저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최저가 내년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금 고2에게는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거, 그죠? 내신을 잘 받는 거랑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요 교과 전형이 늘어난 걸 이용해 가지고 대학을 잘 가려면 수능 최저를 잘 맞춰야 되겠다. 여기 이제 24개 대학이 이제 실제로 나왔네요. 24개 대학의 모집 인원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대가 종합전형을 빼면서 교과전형을 많이 늘렸죠. 그리고 수능도 늘리고 교과전형 부분을 우리 학교는 이제 많이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경희대도 종합전형을 뺀 걸 교과전형을 많이 늘렸습니다. 논술전형도 빼서 수능 좀 늘리고 고대도 종합전형을 빼서 수능을 많이 늘렸습니다. 여기는 워낙 교과전형을 좀 뽑고 있었던 거라서 요거까지 빼가지고 고대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 고대하고 경희대하고 건대를 우리 학교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데인데 종합전형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교과전형으로 가는 것이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고대는 그나마도 엄청 어려워져서 수능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대학이 또 여기 동국대인 것 같아요. 예, 종합전형이 좀 빠져가지고 교과 전형이 대폭 늘었는데 여기가 지역균형 인재 전형을 새로 신설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동국대. 예, 여기도 좀 많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서강대도 종합전형을 빼서 여기가 많이 교과 전형이 늘어난 케이스. 성균관대도 종합전형을 빼서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처럼 강북의 일반고는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보시면 종합 전형이 빼져서 수능도 늘어났지만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다. 교과 전형이 엄청 중요해졌다. 다시 한번 예, 강조를 드리고요. 교과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 종합 전형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같은 일반고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제 수시 전형의 이해와 대비 파트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대입에서 교과 전형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종합전형 상위권 대학에선 종합전형이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줄인 인원을 교과 전형으로 많이 옮겼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죠. 네,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성적만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뽑아요. 전형 설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뽑는데 교과 성적 100%인 전형도 있고요.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 면접을 가미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단계는 교과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추세를 보면요. 그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요거를 많이 한다. 수능 최저가 없이 교과 성적 100%를 하는 대학은 광운대, 세종대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요. 입시 결과를 보면 굉장히 교과 성적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고요. 대부분은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줄어들고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를 잘 하려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인서울대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이나 이제 수도권으로 내려가면 교과 성적에다가 면접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교과를 보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보는 형태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과 반영 과목은 인문 계열은 거의 국영수 4, 그죠? 국영수 4를 반영하고 어떤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자연 계열은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다양한 반영 방법 그리고 최저 유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고요. 인문 계열은 국수영사, 그 다음 자연 계열은 국수영과를 반영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데가 서울대 시립대인데 시립대는 주요 교과 외에도 그 외 과목도 30%씩 반영을 해서 전 과목을 골고루 잘 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 이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이렇게 본다. 이 면접은 이제 학생부 기록을 확인하는 그런 면접이 될 것 같고 대신 이때 이제 최저는 없는 이런 형식으로 전형을 만들었죠. 대부분 이제 여기에 비교과 10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비교과 10은 봉사하고 출결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학교를 성실하게 다닌 학생이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좌우하는 건 별로 없고요. 대부분 교과가 실질적인 반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이제 성적이 좋은 애들만, 상위권 대학은 좋은 애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교과 지원율이 낮고 중복 합격이 많고 충원율이 높은데, 특히 그 최저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썼는데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최저를 맞추면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기도 합니다. 추합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전형. 나머지는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수능 최저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중요한 2022학년도 대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 균형 인재 전형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교과 전형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다. 옛날에 이제 종합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을 뽑았던 것을 다 뭐로 바꿨다? 교과 전형으로 바꿨다. 그럼 이건 어떤 변화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합 전형에는 보통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보통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또 얘기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 종합 전형이 많이 줄었지만 유리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뭘 했을 때 수능 최저를 잘 맞췄을 때. 그래서 전형 이름은 되게 뭐 각양각색이에요. 지역균형, 고교연계, 학교장 추천 등 다양한데 지역균형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지역균형으로 뽑지 않던 대학들도 뽑게 돼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으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특히 어디? 서강대가 없었는데 생겼고요. 성균관대도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졸업생 추천 안 되는 대학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교과 전형으로 넘겼다. 지역 균형 인재 전형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 대표적인 학교가 몇 개 나왔는데, 건대가 KU 학교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해서 있었던 것을 지역 균형으로 바꿨고 교과 100으로 바꾸면서 수능 최저가 생겼죠. 예. 경희대도 고교 연계, 이거 이름은 그대로 갔는데 여기도 예.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이건 이제 교재 41쪽을 보시면 대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이 있다.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 인재로 변형한 대학들이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 없는 대학이 몇 개 있죠. 광운대 이런 데 엄청 내신 높게 형성이 되겠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상위권 대학을 가는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세종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화여대도 최저가 없습니다. 인천대 없는 대학이 별로 몇 개 없어요. 덕성여대, 명지대.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있다. 수능 최저는 보통 상위권 대학은 3개 합 6, 뭐 이런 식으로 3개 합 5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중위권 대학은 2개 합 6이나 7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원래 지역균형 인재가 없었다가 신설한 데가 가천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입니다. 가천대는 교과 60에 면접 40으로 신설이 됐고 수능 최저는 없어요. 서강대는 고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신설이 됐고 3개 합6,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 2개 합 5에다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조건이 달려져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생을 추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교과 성적 당연히 이제
반영하겠죠. 중요한 건 이제 수능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가 추천할 때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저학력을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맞춘 적이 없는데 추천한다? 이거는 결국 그 학생에게 기회가 날아가는 거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이 수능 최저학력을 학력평가에서 모의고사에서 특히 6월, 9월 재수생까지 많이 들어온다는 모평에서 잘 맞추는지 이것이 추천 요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직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모집 요강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인데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으로 정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뒷부분에도 또 제가 얘기할 건데 요거 평가 요소는 어머니들한테 소개했던 2017년도 그 6개 대학 공동연구 요 자료 그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 자료를 잘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거를 아이랑 함께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뭔지 잘 아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애들한테랑 얘기 많이 한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라고 해서 2018년에 연구해서 2019년에 자료로 나온 게 있는데 Q&A 형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료를 이것도 역시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잘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자료집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정성평가 하는 거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정시 위주로 그 인원이 확대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줄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15개 대학의 종합전형 인원은 15,354명이고 교과 전형이 옛날에 비해서 좀 늘어가지고 5,299명이고 수능 위주 전형이 좀 늘었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시만큼 가장 많이 뽑는 인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종합전형을 뽑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괄로 그냥 서류 보고 면접 보고 뽑는 방법도 있고 서류 전형 100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면접 안 보고 이렇게 뽑는 이유는 이제 많은 대학들이 오랫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보니까 결국은 뽑은 인원이 많이 겹치는 거예요. 원서를 6개 넣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을 봐가지고 이제 쭉 뽑아놨는데 나중에 보면 그 윗순위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보면 결국은 추합시켜서 보면 면접을 보나 안 보나 뽑는 그 인원이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똑같으니까 그냥 서류 전형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류 100% 반영 대학들이 쫙 있고요. 이 중에 좀 특이한 대학이 이제 이대가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홍대가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고요. 단계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단계별은 보통 대부분 1단계에서 서류 100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면접을 가미하는 형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보통 1단계 70에 면접 30이 되게 많은데 약간 높은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의 면접 비율이 좀 높죠? 시립대. 여기요. 시립대도 원래 면접 비율이 50이었는데 조금 낮췄군요. 면접이 50, 1단계 50에 면접 50이었는데 조금 낮아졌어요. 여기도 면접 이렇게 좀 면접 비율을 높여, 이런 데는 이제 면접이 좀 자신 있는 애들이 이런 데 가면 더 유리할 것 같고, 면접은 좀 어렵다 그러면 면접 비율이 30% 이하인 데나 서류 100인 곳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이 이렇게 있고요. 종합전형이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보통 의대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 경희대가 원래 수능 최저학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저학력이 생겼다. 2개 영역 합이 5, 한국사 5등급으로 생겼다. 그래서 요거 경희대 이전하고 달라진 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 수능 최저가 생겼다. 이제 경희대 가려면 이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올 겨울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이 없는 편인데 이제 종합전형에 이렇게 최저 있는 대학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류평가 부분, 네,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전형이 보통 여러 가지인 경우에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시간 수업할 때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중앙대학교에는 종합전형이 다빈치하고 탐구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다빈치 같은 경우는 팔방미인을 선발하는 거예요. 융합인재를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5개 요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좀 뾰족한 인재를 원해요. 어느 한쪽으로 좀 많이 발전한. 그래서 탐구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친구들, 어떤 전공에 꽂혀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그런 인재를 뽑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전형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전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이 줄고 자수가 줄었다. 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그 전형별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실시간 그 강의를 할 때 대학별로 어떻게 전형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 부분을 실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서 만났을 때 각 대학의 특징, 그 다음에 좀 가능하면 유망한 학과 같은 것들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니까 요거는 실시간에서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